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두 차례의 전쟁 중 첫 번째인 외란의 발생과 여기에 대한 조선의 극복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임진왜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말 그대로 임진년에 왜구들이 난을 일으켰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외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당시 전쟁 직전 일본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볼게요. 일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사무라이 일본 무사들끼리 이제 막 하국상이 일어나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16세기 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통일을 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에 반대했던 세력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세력들의 불평을 무마시키고 이 세력들의 어떤 정신을 딴 데로 돌리고자 이제 전쟁을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 정복, 즉 명나라를 치러 간다는 명분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명나라 정복하는데 이제 조선의 길을 터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조선을 침략해 오게 되는 것이죠. 네, 1592년에 이렇게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 조선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막 이제 분당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양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군역 제도가 굉장히 해이해집니다. 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성되지 않고 막 그냥 명목상 군인들을 등록시켜 놓는 식으로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일본은 막 조총을 서양으로부터 수입하는지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란이 발생했을 초기에는 조선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란 발생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초기에 일본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옵니다. 일단 부산 쪽, 이 부산진과 동래성 함락이 되고 충주 방어선까지 뚫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 세력들이, 일본군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해요. 바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의주 여기에요. 국경선 근처죠. 거의 끝까지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나라의 아버지인 왕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유교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했겠고 화도 났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일본군도 똑같이 당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일본군의 계획이 먼저 빠르게 조선을 이제 침략을 하고 여기서 선조를 인질로 잡은 다음에 조선인들을 앞세워서 바로 명나라를 치러 가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왕이 도망을 가버려요. 이거는 일본 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이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들이 당황하게 되고 주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또 우리 조선 수군에 또 기회를 벌어주게 된 격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 일본은 이렇게 빠르게 육지로 쭉 올라가면서 뭐 선조를 인질로 잡고 명나라로 가는 동시에 바다 쪽에 남해안 지나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식량 공급을 하려고 했던 이 동시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육군이 당황하는 틈을 타서 조선 수군이 이 조선 수군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이 계획을 완전히 저지하게 됩니다. 자, 육군이 이렇게 초기에 열세를 보이고 있을 때 이제 수군이 맹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수군 이끌었던 이 이순신의 활약이 엄청난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옥포해전을 첫 시작으로 사천, 당포, 당항포, 한산도, 분산포 등에서 계속해서 연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대첩이라고도 불리는 이 한산도 대첩에서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여기서 그 유명한 하객진 전법으로서 이제 일본 배를 엄청나게 격파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 선박 자체도 우리가 훨씬 적었어요. 20척 정도 훨씬 적었던 이런 상황에서 이 다양한 전법과 그리고 이순신의 어떤 전략을 통해서 당시 일본 배 중에 47척이 격파되고 12척이 납포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포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우리 선박의 피해는 하나도 없었고 부상자만 나타나는 정도의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산도 전투를 대첩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 수군의 맹활약, 특히 이순신이 이끌었던 조선 수군의 맹활약으로
남해 바다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일본의 그 동시에 서해안으로 식량을 보급하려 했던 그런 계획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전라도의 호남 지방의 곡창지대를 보호하게 되는 엄청난 성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군이 이제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선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육지의 관구도 다시 재정비하면서 점점 이제 그 전열을 가다듬게 되지요. 네. 육지 전투에서도 이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조선의 육군 전투에 유명한 전투 두 개가 있어요. 바로 행주 대첩과 진주 대첩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 육군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그 조선과 그리고 명나라가 또 지원을 보내줘요. 일단 우리 부모의 나라였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조선이 뚫리면 바로 명나라가 피해를 보는 거니까 지원군을 보내줬겠죠. 그 명나라 지원군 조선군과 명나라 지원군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다시 되찾게 돼요.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평양성 전투에서 진 왜구들이 퇴각하는 것을 이 행주 상성에서 대파한 그 전투가 바로 행주 대첩이 되는 겁니다. 이 행주 대첩을 이끌었던 사람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바로 권율 장군입니다. 이 행주 대첩은 그 아녀자들이 행주 치마에 이렇게 돌을 쌓아 나르면서 이제 지방 백성들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왜구들을 물리쳤던 그 전투로도 유명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진주 대첩은 진주 목사, 그러니까 진주 지방의 지방관이었던 김시민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가 되는 겁니다. 이 진주 대첩은 크게 1차 전투와 2차 전투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진주 대첩 당시, 그러니까 이 진주성 전투, 1차 진주성 전투 당시 조선군과 일본군의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차 전투 때 일본군은 3만 대군을 이끌고 온 반면에 당시 조선군의 숫자는 겨우 4,000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완전 불리한 조건이죠. 이런 불리한 조건을 딛고 이 1차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의 지도 아래 관군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왜구들을 물리치고 이 1차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1차 전투 과정에서 김시민 장군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후에 2차 전투가 발생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이때는 진주성이 함락되는 어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 2차 진주성 전투를 합쳐서 우리는 진주대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군과 수군이, 그러니까 조선군이 이제 다시 점점 우세한 상황으로 이제 다가오게 돼요. 자, 이렇게 관군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을 때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싸운 의로운 병사들을 우리는 의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군대, 관군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총칼,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농기구라도 들고 일어나서 싸웠다는 거죠. 이 의로운 병사인 의병들은 아무래도 정식적으로 뭐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런 고장에 익숙한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투 위주로 왜군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의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바로 홍위 장군 곽재우가 맹활약을 하게 되지요. 항상 이 붉은 도포를 입고 이제 왜구들을 이렇게 쓸어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위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이 곽재우의 위력이 엄청났다는 것은 그 학습지 18페이지 아래쪽에 곽재우의 업적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진주 대첩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 또 당시 기록에 보면은 이 빨간 옷만 지나가도 왜구들이 벌벌 떨었다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곽재우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도 그 다음에 관군들도 이제 함께 일본에 총공격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조선군의 우세한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명나라가 이제 두 나라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휴전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년간 진행됐던 휴전회담이 실패하게 돼요. 이때 이제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뭐 중국 황녀를 일본 왕비로 삼아라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조선 팔도 중에 4개의 돌을 달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휴전회담이 결렬되고 다시 3년 만에
1597년에 다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그런 정류재란, 정류년에 다시 왜구들이 난을 일으킨 정류재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류재란 때 바로 그 유명한 명랑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명랑해전은 잘 알 겁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 그러니까 일본은 300척이 넘는 배를 가지고 왔고 그 중에서 133척을 대파했던 그런 엄청난 전투가 바로 명랑해전이 되는 거죠. 영화 명랑을 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과정을 어느 정도는 듣고 봤을 겁니다. 이 명랑해전 일어나기 직전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이순신이 그 전에 선조의 명을 어기고 항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고문을 받고 이렇게 좌천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재란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이때 이제 일본군을 물리치러 갔던 사람이 바로 원균 장군이에요. 경상우수사를 맡고 있던 경상도 지방의 그 수군들을 통제하고 있던 원균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전투에서 완전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조가 다시 이순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균이 지금 전쟁을 너무 다 망쳐놨어. 남은 배는 12척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충분히 우리 싸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12척의 배를 이끌고 승리를 이끌었던 명랑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점 이제 일본군의 상황은 계속 안 좋게 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본군이 안 그래도 열세한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쇠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인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 기나긴 7년간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량해전에서 안타깝게 이순신 장군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이 노량해전 끝으로 전쟁이 끝난 게 다행일 수도 있죠.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셨으니까. 자, 어쨌든 엄청난 이런 전쟁으로 동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외란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일단 조선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됐지만 전쟁은 조선 앞바다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일본군들이 이 조선 영토에서 엄청난 노략질을 해댔기 때문에 조선 국토도 완전히 황폐화됐겠지요.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게 되고 국가재정은 말도 안 되게 악화되고 그다음에 이때 우리의 소중한 궁궐이라던가 사찰이라던가 수많은 우리 문화재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노민문서가 불타고 그다음에 이런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목적으로 재정이 악화되었으니까 돈을 목적으로 그냥 신분을 막 국가에서 그냥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신분제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당시 일본에서는 어땠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롭게 막부가 하나 형성됩니다. 에도 막부가 수립돼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수립되고 이후에 일본의 요청으로 다시 조선과 이제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면서 이제 문물을 이제 전파해주면서 일본 문화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명나라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쟁을 겪으면서 명나라도 많이 쇠퇴해져요. 이러한 명나라가 쇠퇴하는 틈을 타서 이제 새롭게 여진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결국 나라를 세워서 중원을 탈취하게 되는 거지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외란의 발생 과정과 그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 외란 속에서 활약했던 다양한 인물들과 집단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어떤 활약과 업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18페이지 아래쪽을 한번 같이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순신, 권율, 곽재우 각각 수군, 육군, 의병을 대표하는 세력들이지요. 이 인물들의 어떤 활약을 한번 읽어보고 육군, 수군, 의병이 이 외란 전쟁에 기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 집단이 전쟁에 기여한 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인물들의 활약을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결국 이 임진왜란은 이렇게 끝이 났고
이러한 전쟁으로 동아시아의 판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특히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여진족이 또 조선에 침략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여진족이 세운 후금, 그리고 이 후금이 또 청이라는 이제 왕조를 세우게 되지요. 이 청나라의 침략과 여기에 조선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 호란의 발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